네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김기서 앵커가 꼽은 이슈윗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코너죠. 네,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는요, 일본이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이 기술 유출과 관련한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은 군사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외국인한테 남겼을 때는 이걸 수출로 보고 경제 산업성에다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일본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고용된 외국인들이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거나 유학생도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가면은 내국인으로 간주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대상을 누굴 삼았는가 하면 외국인 그리고 일본인을 네. 넣었습니다. 여기서 일본인을 넣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천인계획. 그러니까 일본도 이 천인계획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중국하고 천인계획을 맺은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외국 기관이 제공하는 연구 기금을 받았을 때는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보고를 하고 연구비 지원 현황을 보고를 해라 하는 이쪽으로 의무화는 이미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네, 지금 보면 일본이 기술 유출 문제로 공자학원을 들여다보고 있다. 근데 이 공자학원이 네, 뭔가요? 공자학원 뭐 몇 번 우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중국이 2004년부터 개설하기 시작한 건데 중국어하고 중국 문화를 갖다가 전파하겠다.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에서 보면 프랑스에서 알리앙스 있고 네. 독일에서는 괴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물론 대사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다가 이 공자학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4년에 출범해가지고 160개국에 한 500곳 이상이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.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중국의 지나친 체제 선전하고 기술 유출의 거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던 겁니다. 네. 지금 그러면은 이 공자학원도 규제를 하겠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작년부터 규제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네. 이 공자학원을 갖다가 외교기관으로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연구기관이나 문화기관이 아닌 이 외교기관으로 해서 자산을 등록하고 그런 내용을 갖다 운영해가는 내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네. 2017년에 100곳이 넘던 게 47곳으로 줄어들었고요.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호주에서는 공자학원을 폐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공자학원을 갖다가 학위를 받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네. 보니까 사실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앞으로는 자산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갖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.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두 번째 이슈로는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 소식이 잇따라서 전해지고 있죠. 그런데 그 와중에 대우조선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올해 들어가지고 각 조선 3사의 수주 현황을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. 한국조선해양은 149억 달러를 목표를 해서 112억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달성률이 75%고요. 네.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91억 달러를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65%를 달성을 했습니다. 여기에 비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77억 달러 목표 자체도 가장 적은 데다가 달성률이 35% 수준에 불과합니다. 왜 근데 대우조선의 수주 실적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?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네. 뭔가 하면 배짱이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조선의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조선의 신조선가는 올라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주문을 받는 게 아니고 신조선가가 올라갔을 때 주문을 받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도 신조선가 지수를 보면은 지난달에 136.1을 기록을 했습니다. 작년 말에 100 정도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30% 가까이 오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배짱이라면은 들어먹힐 것 같다. 뭐 그렇겠네요.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, 근데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여러 가지 이 기업 실적을 볼 때 그렇게 배짱 부릴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. 그렇죠. 영업 실적도 적자를 냈고 네.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뭐겠느냐. 지금 현재
현대중공업하고 기업 결합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지금 7월만 되면은 이 한국조선해양, 현대중공업그룹에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 거를 뺏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. 네.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이 자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제일 큰 강점 중에 하나가 LNG 선박을 잘 만든 다들 잘 만들지만 특히 이 부분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수주 가격을 갖다가 굉장히 잘 제시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뭐 어쨌든 간에 이 수주 실적을 갖다 현재 달성률이 낮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성과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. 왜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. 뭐 하기 네.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